저는 김옥자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돌이켜보면 한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처녀가 서울로 시집을 갔죠. 그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반반이었습니다. 시댁은 엄격했고 시어머님은 더욱 엄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님의 세수물을 데우고 온 가족의 식사를 차리는 것이 저의 하루였습니다. 아들 민호를 낳았을 때 저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집안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건 당시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랬으니까요. 저는 민호를 키우면서 제 꿈을 조금씩 접어나갔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꿈, 시를 쓰고 싶었던 열정,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던 욕망. 모두 육아와 살림 앞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민호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서연이라는 괜찮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태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70년을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문득 그저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새벽 3시를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40년 동안 몸이 기억하는 습관대로 물 한 잔 마시러 침대에서 일어섰을 때였죠.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주 깨게 되더군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거실 벽 뒤 작은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호와 서연이는 평소 일찍 자는 부부인데 말이죠.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게 맞지 않아. 태준이 대학 들어가면 집도 옮겨야 하는데.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생각해봤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요양원 시설 좋잖아. 강남 쪽에 괜찮은 곳 있더라. 한번 알아볼까? 그게 좋겠어요. 솔직히 매일 아침 식사 차려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없잖아요. 태준이도 곧 독립할 나이인데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야죠. 맞아. 그리고 서울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 집 팔아서 어머니 요양원 비용 내고 우리는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면 되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민호를 키우고 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15년 동안 혼자서 민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심지어 이 집 구입할 때 제 적금까지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팔아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한 채로요. 침대에 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깊이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그들을 위해 밥을 해야 하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사람들을 위해. 그날 아침, 저는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민호와 서연이는 당황했지만,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민호와 서연이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곧 불편해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빨래는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편함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보험금, 저축. 모두 합치면 10억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모은 돈,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돈까지. 모두 민호를 위해, 손자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다.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모은 돈이다. 왜 나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줘야 하지? 저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순이와 미경이었습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죠. 순이는 남편과 사별했고 미경이는 이혼했습니다. 둘 다 자식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이 재혼하면서 새 가족을 꾸리느라 어머니를 외면했고 미경이는 딸이 시집가면서 자주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자니 눈치 보이고. 그날 저는 그들에게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말했죠. 우리 셋이서 함께 살면 어때? 내가 집을 하나 살 테니까. 순이와 미경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자야, 무슨 소리야? 민호네 집 두고 왜? 저는 그날 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요. 두 친구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래서 결심했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우리 셋이서 시골에 집 하나 사서 함께 살자. 텃밭도 가꾸고 자유롭게 살자고. 순이가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내 전 재산을 털 거야. 10억 넘게 있어. 집 사고도 남을 거야.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 돈 민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모은 돈이야. 나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줄 돈이 아니야. 우리는 그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알아봤습니다. 텃밭이 딸린 2층 집이었습니다. 방이 4개나 있어서 각자 방을 쓰고도 손님방이 하나 남았죠. 가격은 6억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약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민호 가족이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서연이의 부모님이 비용을 대주신다고 했죠.
저는 나는 비행기 타기 힘들어서 집에 있을게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미안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없는 동안 잘 지내실 수 있으세요? 걱정 마. 혼자도 잘 살았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거래한 은행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김옥자 고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적금, 정기예금, 보험. 모두요. 지점장은 놀랐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제 돈 제가 쓰려고 찾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은 대부분 만기가 남았고 중도 해지하시면 손해가.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은 여러 번 재확인했지만 결국 제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10억 3천만 원. 평생의 무게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부동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시세는 12억 정도였지만 저는 금매로 10억 5천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객님,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려고 하십니까? 시세대로만 팔아도 12억은 받으실 텐데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한 달 안에 계약 완료할 수 있는 분에게 파세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시는지 이런 큰 결정을 제 집이에요. 제 명의예요. 제가 결정합니다.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흘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보유자였고 즉시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등기 이전, 잔금 지불 일정,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짐을 쌌습니다. 40년치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 상장들, 태준이의 첫 신발. 모두 상자에 담아 민호 방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제가 가져갈 것은 딱 3개의 캐리어에 들어갈 만큼만이었습니다. 옷, 책 몇 권, 남편의 유품 몇 개,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저는 식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만년필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민호, 서연에게. 나는 이 집을 떠났다. 나를 찾지 마라.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집은 이미 팔렸다. 한 달 후면 새 주인에게 넘어간다. 내 돈도, 내 집도 이제 모두 내가 쓸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을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연락하지 마라. 나는 잘 살 것이다. 어머니 김옥자. 편지를 식탁 한가운데 놓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순이가 운전하는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평 전원주택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었습니다. 북한강이 흐르는 조용한 마을이었죠. 집은 우리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텃밭, 2층 목조주택. 주변에는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 방을 골랐습니다. 저는 2층의 동쪽 방을 선택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이었죠. 첫날 밤, 우리는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옥자야, 우리 진짜로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응, 진짜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미경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고마워, 옥자야. 고맙긴.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야.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북한강 둑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밥은 돌아가며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배추, 토마토, 고추.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이 이렇게 치유적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 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꿈꿨던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시로 쓰기 시작했죠. 순이는 그림을 그렸고 미경이는 요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은 그 어떤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밤에는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과거, 상처, 꿈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민호 가족은 태국에서 일주일간의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태준이가 저에게 나중에 들려준 바로는 그들은 여행 내내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할머니 없어서 편하다, 고까지 말했다네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그들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방의 모든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옷장, 화장대, 침대복까지. 마치 처음부터 제가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거실 식탁 위에는 제 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비명을 질렀고요. 태준이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했지만 저는 번호를 바꾼 후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순이와 미경이도 모두 번호를 바꿨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제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계좌가 해지되어 있었고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매매 계약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떠났는지. 그날 밤 나눴던 대화를요. 요양원 이야기를요. 그는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새 주인이 입주할 예정이라고요. 민호 가족은 황급히 이사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12억짜리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야 하는 상황. 저축도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강남의 작은 2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18평 투룸으로요. 집은 좁았고 온기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려져 있던 밥상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던 집이 금방 엉망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만에 지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죠. 민호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어머니는 잘 계시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 보고 싶어. 민호는 밤마다 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어머니를 잃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저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70세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은 실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저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서연이와도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제 오랜 친구인 순이의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이 딸은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메시지에 결국 만나줬습니다. 민호는 무릎까지 꿇었다고 합니다. 제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이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당신은 이미 어머니를 잃은 겁니다. 어머니는 지금 행복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부탁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딸은 며칠 후 민호에게 쪽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양평, 오마을. 태준이만 와도 좋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그 길로 태준이를 데리고 양평으로 달려왔습니다. 차를 몰고 언덕을 오르자 저희 집이 보였습니다. 하얀 벽에 주황색 지붕, 텃밭이 딸린 예쁜 전원주택이었죠. 제가 텃밭에서 배추를 뽑고 있는 모습을 민호가 보았습니다. 민호는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3개월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왔니? 찾지 말라고 했잖니. 민호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양원 얘기는 정말 후회해요.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 그 후회는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찾았어.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고. 하지만 태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오려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태준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태준아,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할머니에게 더 좋아.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가끔 와도 좋다. 하지만 너희 부부는 아직 아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까지는.
적어도 나의 선택을 존중할 때까지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7부 새로운 가족의 형태. 그 후 6개월, 민호 가족은 꾸준히 반성하고 노력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태준이를 보내주었고, 저희의 독립적인 삶을 철저히 존중했습니다. 서연이는 한 번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문 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쑥떡이나 텃밭에 필요한 물품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민호 부부가 양평으로 이사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까이 살고 싶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마침내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저희 독립적인 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 저희 의견을 항상 존중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민호와 서연이는 모든 조건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쉐어하우스에는 저와 순이, 미경이 외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내외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온 60대 여성 정 씨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정 씨의 사연은 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에요. 민호 가족은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의 작은 집을 구해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상처를 주었던 가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연대감으로 맺어진 시니어 가족. 그 두 가족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흙을 만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삶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70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저의 통쾌한 반란은 끝이 아니라 저의 찬란한 봄을 열어준 시작이었습니다.